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보셔야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쭉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내용,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글로벌 정책 연구하는 기관의 어떤 그 최고 책임자로 보여집니다. 이란에서는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와 국제 송금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그냥 드려봅니다. 지금 마음이 좀 오랫동안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미국이 이기든지 이란이 이기든지 누가 이기든 둘 다 비트코인 씁니다. 맞습니까? 미국이 이겨도 여기는 아예 그냥 본인이 수도를 하고 100만 개를 쟁여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든 관계없네요. 그렇죠? 물가가 높아도 관계없을까요? 금리가 높아져도 관계없을까요? 전쟁이 계속돼도 쓸까요? 씁니다. 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는 맞지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게 실제 인터뷰를 이제 따온 겁니다. CIA 아시죠? 미국의 CIA의 현재 부국장이에요. 올해 2월달 취임한 실제 현직 이제 부국장이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비트코인을 익명성이라고 오해합니다. 익명성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거. 이게 익명성이거든요. 실은 가명성이다. 가명성은 이제 우리가 가명을 써서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명은 특정 지갑 주소를 우리가 온체인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갑 주소가 어떤 누구와 함께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게 추적이 돼요. 이게 가명성입니다. 익명성은 누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가 익명성인데 사실은 추적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금 부국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고 적을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적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어디에 누구와 함께 거래를 하는지 이 주요 핵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 지금 여기에서 적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됐든 이란이 됐든 북한이 됐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뻔히 쳐다볼 수 있다.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것을 먼저 막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트를 먼저 선점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이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서 투 트랙 전략으로 금융 패권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이게 미국 현재 정부의 의도와 계획을 가장 명확하게 본질을 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 WTI 원유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좀 올랐죠. 지금 $80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원래 $70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본질과 방향성,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요 지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주요 지표가 뭐냐? 이것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주요 지표는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꼽아라. 대표적인 것을 저는 오일,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가 올라서 좋은 건 없죠.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 자산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유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쏘고 MOU 했다가 또 다시 또 드론 날리고 그거 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은 그러면 주요 지표가 맞을까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란 전쟁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뉴스죠.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요 지표로 지렛대로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왜? 이 방향이 있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화했다가 다시 미사일 쏘고 원수를 죽이네 20% 통행료를 매기네 정신을 못 차려.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요 지표라고 보시기는 어려워요. 주요 지표는 제가 이제 보시면 유가를 말씀드렸죠. 물가 지표 중요합니다. CPI, PPI 중요해요. 왜?
유가가 CPI, PPI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야 미국의 국채금리에 영향을 실제로 미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요한 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해 드릴 거고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그 국채 금리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이게 2023년 이후로 지금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상 뭐 매크로의 약간 그 기본 중에 기본 지표예요. 요것을 토대로 나머지가 파생돼서 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구나. 그만큼 중요한 이 지표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치솟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 수익률은 반대로 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살 테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다. 아무도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국채가 인기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거의 40조 달러입니다. 40조 원이 아닙니다. 40조 달러. 근데 아무도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걸 사줘야지 그나마 이자라도 쳐서 갚거든요. 근데 이걸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침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위기인 겁니다. 미국 국가적으로. 물론 이게 뭐 이제 국채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미국이 뭐 디폴트에 들어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파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축통화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가 안 팔려? 야 그러면 중기 국채 더 팔어. 뭐 2년물, 5년물 팔아. 야 근데 중기도 안 팔려? 그럼 단기로 이제 이게 지금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미국은 그래서 뭐 디폴트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10년물 국채, 뭐 2년물 국채 금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를 평가를 해라. 재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보고 평가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에요. 요걸로 나를 평가해라.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있었죠. 지금 트럼피즘, 뭐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거 정책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많이 뭐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선거 뭐 지원금 나눠주고 감세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채권 금리를 위로 폭등시킬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제 채권 금리 폭등은 채권 가격 폭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월가에서 장난 아니게 반발을 합니다. 이것을 불식시키려고 10년물 국채 금리로 날 평가해달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마다 미국의 경제는 낙제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들쑥날쑥해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지표 중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돼요. 유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요것이 본질과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지표예요. 전쟁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법이요, 뭐 지연시킬 수 있어요. 가격이요, 밑장 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거짓말 뒤집기가 가능해요. 저것들은 거짓말이 안 돼요.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뭐 말로는 다 세계 평화고 뭐 초강대국이고 하지만 냉혹한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10년물 국채 금리. 이것은 현재 위험 신호를 나타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뉴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국과 이란 난리도 아니죠. 맨날 공격하고 뭐 봉쇄한데 재봉쇄하고 20% 이제 내가 받겠다 하고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보면 감이 오십니까? 헷갈리실 텐데. 주요 지표를 근데 제가 지금 보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타코가 나와요. 대화해야지라고 나타내요. 이제 우리 만날 때 된 거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뭐 그냥 서로 원수들 다 국가 원수급을 다 죽여도 지금 서로 시원찮을 지금 그런 판이지만 주요 지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만날 때 되지 않았어? 우리 그래서 한번 말은 좀 섞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뭐 미래를 모릅니다. 뭐 이렇게 1주, 2주 서로 뭐 공격하고 봉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더 뛰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빚이요 40조 달러입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원금은 갚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원래 그 방식이 아니고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진짜 올릴 수가 있을까요? 미국 행정부가 돼요. 이렇게 되면 국가 빚을 낳는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전쟁이 계속된다. 뭐 계속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유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유가 저번에 120달러까지 갔을 때 뜨거운 맛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한 번씩 폭등을 하면 저는 사코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켜봅니다. 제가 뭐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습니다. 이 뭐 트럼프 그 집권 2기 이전으로 우리가 못 돌아가잖아요. 뭐 자유무역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죠. 그러면 이전부터 지금 20% 통행료 받는다면서요. 물론 제가 볼 때 이건 소음이라 생각이 되지만 기존보다는 분명히 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보다 금리는 사실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것에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7월 29일 FOMC에서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이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클래리티법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일단은 통과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제야 조금 코인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저도 이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미래는 다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그 제 일화는 그렇습니다. 프랭클린 크립토 뭐 최고 투자 책임자 세스 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보니까 코인 가격은 바닥인데 펀더멘털은 천정에 붙어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이는데 가격이 이걸 못 담더라. 지금 뭐 기관들이 암호화폐 채택을 하고 있죠. 주식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전통 금융과 크립토가 합쳐지고 있더라. 클래리티 법안 처리, 그 다음에 돈을 잘 버는 토큰 매입 모델.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프로젝트 인지가 이제 다음에 촉매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하이퍼리퀴드, 유니스왑, 아베, 체인링크, 스텔라 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죠. 2017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또 2021년을 보시면 펀더멘털이 그때도 훌륭합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왜 올랐냐? 쉽게 말하면 펀더멘탈이 튼튼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기관이 온다. 큰 손이 온다. 월가가 닥친다. 요거 때문에 올랐잖아요.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가능성, 잠재 능력 뭐 이런 거 봤죠. 리플의 소송이 끝날 것이다. 이더리움 뭐 ICO다 뭐 저기 뭐 뭡니까 크립토 키프티다 뭐 어디에 쓸 수가 있다더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뭡니까? 큰 손들 이미 탑승을 안 한 곳 찾기가 더 빨라요. 다 탑승을 했는데요. 월가에서 전통금융이요. 유럽에 뭐 미국에 주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인 뭐 거래소 뭐 싹 다 지금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ETF요. 이미 승인됐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뭐 이제 100개, 200개씩 나오겠죠. 자산 토큰하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입법이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거 무조건 쓰거든요. 이미 들어왔거나 진행형입니다. 펀더멘털이 언제가 더 좋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코인 가격은 5년 전 가격, 심지어 7년 전 가격, 그때 그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코인 한정입니다. 자, 톰리는 로빈후드 체인이 올해 가장 성공한 사례다. 로빈후드에서 아비트럼 기반으로 이더리움 레이어 2 퍼블릭 체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가능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그거 많으면 뭐해? 그거 뭐 하면 뭐해?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별 도움도 안 될 걸?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시겠죠. 이게 이제 간단히 숫자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로빈후드 체인에서 돈을 지금 7월 달에 딱 론칭했거든요. 지금 2주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로빈후드 체인이 돈을 수수료 얼마나 벌었냐? 81만 6천 달러 벌었습니다. 아비트럼 기반이죠. 그럼 아비트럼,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비트럼은 돈을 얼마나 벌었냐? 8만 달러.
로빈후드의 한 10% 정도 벌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막 거래가 일어나면 그 최종 거래만 이더리움 레이어 1에다가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수수료를 그때만 내겠죠. 1,538달러 냈습니다. 퍼센티지로 나타내 보면 로빈후드가 89% 수수료 가져가고요. 아비트럼이 10%, 이더리움 레이어 1에는 꼴랑 0.15%만 수수료를 벌었습니다. 사실 작죠. 이더리움 0.15%좀 너무 심하죠. 사실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고요. 반면에 티끌모아 태산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지금 로빈후드라고 하는 하나의 앱에서 2주간 발생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로빈후드가 솔라나,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를 지금 고른 게 아니죠. 이더리움 생태계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 유동성, 그 유동성이 지금 로빈후드가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쓰든 1을 쓰든 다른 걸 쓰든 어쨌든 이더리움에서 유동성 자산이 많아진 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슈퍼 앱들이 이더리움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실 블랙락, 그렇게 코인 싫어했던 JP 모건, 프랭클린 템플턴 등 월가의 큰형님들도 MMF, 토크나 펀드를 지금 다 어디 위에 론칭했습니까? 이더리움 위에다 올려놨고 이것은 점차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 이 조셉 루빈은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침체에 있었던 전 이더리움 살릴 수 있다. 그만큼 저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도덕성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친기업형,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주장을 해요. 이더리움 레이어 1 수수료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수료를 낮춰야 더 많은 기업과 사용자를 유치를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유리하겠죠. 로빈후드 사례를 또 얘기해요. 향후 2년, 3년 안에 수만 개의 기업들이 레이어 1,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프라이빗 EVM,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프라이빗화 시킨 프라이빗 체인, 여기 등등으로 이제 다 자기들의 서비스를 그 위에다가 구축을 하겠죠. 이더리움 레이어 1, 레이어 2 당연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용도 가치는 더 높아지고 레이어 1 수수료 수익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생태계가 커지니까. 이와 함께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유통량은 줄어들고 쓰면 쓰는 만큼 또 가스비 소각시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발행량을 웃도는 소각을 더 많이 하면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 생각해요.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수수료를 실제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도 낮췄죠. 이제는 레이어 1도 낮춰야 된다. 이더리움도 낮춰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 이더리움 레이어 2와 이더리움 레이어 1도 실은 경쟁하고 있어요. 레이어 1, 레이어 2가 있는데 아까 제가 프라이빗 버전, 이건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쓰고 싶은데 내 지금 금융 거래 내역을 사방에 동네방네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화 시킨 거예요. 하이퍼레저의 그 배수,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런 거 쓰거든요. 어찌됐건 이들 간의 이더리움 내에서도 경쟁이 필수예요.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호환이 된다 안 된다 다 통합니다. 이게 어차피 다 이더리움 생태계예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죠. 그러면 통행량이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쓰면 쓸수록 소각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은 또 근데 전체적 이더리움 생태계는 또 누구랑 경쟁합니까? 솔라나랑 경쟁해요. 리플망, 스텔라망, 알고랜드망, 헤데라망 등등과 실은 경쟁하고 있어요. 이것들 대비하면 장점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크다라고 하는 거,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안정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 1위 이 타이트 있죠. 타이틀. 시가총액 그 알트코인 중에 1위를 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조셉 루빈이 얘기하는 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최대 78%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처리가 아니고 병렬로 동시에 처리를 해서 그 속도를 이제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가고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뭐 TPS를 10,000까지 올리겠다. 이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표를 어쨌든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있죠. 네이버가 저 네이버 파이낸셜 통해서 두나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고 지금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저기 실리콘밸리 투자 자회사 네이버 벤처스에서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레인은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해주는 회사거든요. 레인에 투자를 한 이유가 그럼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비자 카드랑 연동하는 회사가 바로 레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자 카드 전 세계 150개국에 뭐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망이 있겠죠. 거기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연동시킬 수 있는 레인을 가져간다. 해외 송금 결제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누가? 네이버가. 근데 잘 보십시오. 비자 카드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이 없어요. 은행 빼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전 세계 결제망을 새롭게 짜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JP모건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코인베이스, 서클, 코인들 그렇게 싫어하는지 느낌 오시죠? 여기에서 주로 어떤 망을 쓰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해외는 주로 이제 솔라나망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카이아망을 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솔라나나 이더리움 계열을 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우리나라에 우리가 아니죠. 이제 미국의 은행 협회가 있어요. 여기는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에서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규제 강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좀 때려주세요. 우리 이거 지역은행에서 예금, 예적금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농업신용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저 스테이블 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쟤네 잘 간수해 주셔야 돼요. 감독해 주세요. 근데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 최종 데드라인이 이제 정말 4주 안에 결정이 저는 어느 정도 될 거라 보거든요. 미국의 은행협회의 지금 이 뭐 규제 강화 촉구를 보시면서 정말 클래리티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법 통과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패는데 때리는데 더 집중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후자라고 솔직히 보이거든요. 클래리티법을 지금 막으려고 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규제한다? 뭐 아예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그 단계는 지났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TCC라고 아시죠? 이제 미국의 예탁 결제원.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권 거래, 뭐 주식, 뭐 ETF, 채권 있죠. 이거 뒤에서 다 정산을 해주는 뭐 어마어마한 그 정산소죠. 결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월부터 주식 시장을 그냥 들어다가 전체 이제 어디다가 올려놓는다 코인망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범 운영이에요. 7월 달은 이것저것 해보는 기간이고요. 러셀 1000 이제 대형 주식들 있죠. 대형주. 그다음에 ETF 이제 좀 뭐 S&P 500 지수, 나스닥 500 ETF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미국의 국채.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지금 DTCC에서 코인 온체인화 시켜요. 이거 이제 블록체인 망 위로 하나씩 끌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10월부터는 본격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 운영이라고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거래량이거든요. 미국의 모든 주식과 채권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DTCC에서 본격 가동 10월부터 합니다. 이게 뭐 연간 처리, 월간 처리가 아니고 단 하루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큰 금액이 여기에서 정산이 되냐, 처리가 되냐. DTCC는 1.3 경원에서 1.7 경원, 경이 넘어요. 유로클리어는 유럽의 이제 결제 청산소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8,000조 원, 그러니까 0.8 경원.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DTCC가 이제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처리 금액이 더 많습니다.
둘 다 지금 온체인화, 사실 유로클리어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유로클리어가 더 선배입니다. 그 이제 그 진도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이제 온체인이라고 하는 그 거래량이 좀 미미해요. 근데 커지겠죠. 일단은 이 DTCC와 유로클리어에서 제일 많이 쓸 거는 뭐 캔톤 코인 아시죠? 캔톤망, 그 다음에 코다, 하이퍼레저, 배수와 패브릭. 사실 이들의 공통점은 프라이빗 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뭐 캔톤은 물론 하이브리드 가능하지만 프라이빗으로 일단 쓰고요. 그럼 퍼블릭 체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블릭 체인은 직접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쓰입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뭐 스텔라 또는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들이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산업이 있을 때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죠. 금융업도 도매가 있어요. 도매는 뭡니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빗 체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을 때 캔톤망 쓰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프라이빗 체인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만 씁니까? 이거 고객들한테 팔아야죠. 소매 넘겨야죠. 기관들한테 팔아야죠. 개인들한테 팔아야죠. 이건 뭐 어떤 망 쓴다고요? 이건 퍼블릭 체인 쓰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온체인 금융이 도매와 소매로 제가 그냥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농수산물 도매 시장만 커지고 소매 시장은 죽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도매 시장은 막 무너지는데 소매만 둘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 체인만 쓰고 뭐 퍼블릭은 망한다 아닙니다. 둘 다 커져요. 그렇겠죠. 뭐 도매 뭐 금융기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퍼블릭이랑 만나야 돼요. 둘 다 커지는 거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지금 굉장히 이 침체가 오래되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뭐 저도 뭐 기분 정말 뭐 이게 오랫동안 꿀꿀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유가 또는 뭐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것들 보시고요. 좀 한번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야겠죠. 뭐 사자마자 오르면 좋은데 이게 참 뭐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 존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한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잘 이겨내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